답안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잘 보시고 잘 듣고 이해하세요. 수험자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지를 받는 즉시 내가 어떤 시험지를 받았는지, 내가 응시 종목이 맞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요즘은 다른 종목하고 같이 시험을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나는 전기기사 시험을 보는데 전기공사기사 시험지가 나한테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문제인지 이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지가 누락이 되어 있는지,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인쇄가 안 됐는지, 중간에 여러분들 시험지를 교체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 그리고 시험지를 걷어가 버리면 교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초반부에 응시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시험 보다가 후반부에 답안지 다 적어놨는데 그거 교체해 주세요 이러면 수험생도 문제고 시험지 가져다 두기도 어렵고 서로 곤란해져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시험지 받을 때 다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답안지는 별도로 답안지가 있는 게 아니라 시험지에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지의 여백 부분, 답안 작성 부분에다가 답안지를 쓰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중간에 필기구를 바꾸면 안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쓴 것 같은 답안지를 작성하게 되면 그 문항은 0점 처리돼요. 그 내용이 여기 적혀 있어요.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 사용해요. 적색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노란색 써도 안 되고 초록색 써도 안 돼요. 한 가지 색만 쓰시면 되는데 이때에 색이 바뀌면 안 돼요. 동일한 한 가지 색 필기구만 적어야 돼요. 같은 검정색이라도요. 필기구의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보일 수도 있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왜 그러냐면 수험생이 필기구를 A라고 하는 필기구를 선택해서 답안지를 작성하고 빈 여백을 두고 나서 다시 계속해서 썼다. 자, 이때에 수험생이 채점자하고 사전에 모의를 해가지고 내가 이 여백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네가 채점하면서 정답을 적어서 그 정답을 적어가지고 점수를 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시험지를 채점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필기구, 한 가지 필기구, 한 가지 색 이것만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성펜으로 쓰다가 갑자기 유성펜으로 써가지고 같은 검정색이지만 다른 사람이 쓴 거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0점 처리하는 겁니다. 그 문항은 다른 사람이 대필해 줬기 때문에 0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필하지 않도록 내가 대필 안 하고 그냥 색깔 바꿔 썼는데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험 보러 갈 때도 필기구 잉크량이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거 한 자루 가지고 충분히 답안지 작성 물론 하죠. 그런데 잉크가 떨어져서 중간에 잉크가 떨어져서 쓰지 못했다. 뭐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처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한 가지 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답안지를 작성해야 된다. 두 가지 이상의 색을 혼합하면 0점 처리된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시험 보면서 이거 내 거니까 내 답안지니까 이거 네가 채점하면서 야, 답이 조금 잘못 썼더라도 정답으로 해줘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내 문제 앞에다가 내가 별표 쳐놓게 이렇게 문제 앞에다 별표 쳐놓게 그러면 별표 3개 있는 것은 내 시험지야. 이거니까 네가 채점 잘해줘.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즉 수험자하고 채점자하고 이런 뭐 어떤 모의가 사전에 생기지 않도록 이 문제지나 답안지에 불필요한 낙서, 특이사항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물론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사항은 인정을 해주는데요. 문제를 푸는데 전혀 관련 없는 별표를 친다든지 어떤 특정 단어에다가 밑줄을 긋는다든지 하는 행동은 그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다. 따라서 그런 내용은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거죠. 즉 부정행위의 목적이라고 간주가 된다면 그런 특이한 표식이 있다면 그때는 0점 처리한다. 이때는 모든 문항이 0점 처리가 돼요. 부정행위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답안지를 쓰다가 잘못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수정 테이프 가지고 또는 연필로 써가지고 지우개를 지워가지고 답안지를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묻는데요. 연필류로 답을 하면 안 되고요. 또 수정 테이프를 써도 안 돼요. 수정 테이프를 쓰는 것은 채점자가 수정 테이프를 쓰고 답안지를 적어서 정답을 채점해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정 테이프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답안지를 정정할 때는 두 줄로 그 부분을 그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표시하여야 하며가 잘못됐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두 줄 긋고 그 밑에다가 다시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정 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줄로 긋지 않은 답안은 정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정하지 않은 것, 즉 잘못된 답안 쓴 거 그대로 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0점 처리하겠다 근무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부분 기억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수정 테이프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수정액도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계산 문제는 반드시, 이게 반드시거든요. 계산과 답란에, 계산은 계산란에, 답은 답란에, 다른 데 하면 안 되죠. 반드시 계산과 답란에 계산과 답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 없죠. 계산기에 보면 솔브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계산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없죠. 과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계산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과정 없이 답을 쓸 수 있어요? 절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브 기능을 써서 답을 했다. 방정식을 풀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런 얘기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돼요. 계산 과정과 답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산이 틀리거나 없는 경우는 0점 안 돼요. 계산이 없으면 계산이란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계산이에요. 계산. 말 그대로 산출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답만 적었다. 예를 들면은 계산기를 누르지 어떤 그 내용상 봤을 때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r제곱에 플러스 x제곱에 v제곱에 아래 이게 전력 계산식이거든요. 그래서 요 식을 대입을 하니까 예를 든 겁니다. 요게 100이었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r이 10이었고 제곱에 x가 얼마인지 몰랐는데 요게 100의 제곱에 뭐 요게 10이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x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바로 x가 나오나요? 이거는 계산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바로 x가 나올 수 없죠. 물론 방정식을 이용하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답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계산을 하지 않은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계산이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러면 식만 쓴 경우잖아요. 0점 처리되는 겁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계산할 때 답안지 쓰는데 이게 한 번 잘못 쓰면 또 두 줄 긋고 써야 되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한 번에 계산을 합니까? 라고 그래서 뭔가 연습이 필요한데요 라고 한다면 연습란이 시험지 밑에 별도로 있어요. 그때는 연습란을 이용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산란을 옮겨 접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연습란은 그렇고요. 제가 이걸 연필로 쓴 다음에 연필로 쓰고 나서 그 위에 다시 볼펜으로 이렇게 더 쓰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연필을 반드시 지워야 돼요. 연필 자국이 있으면 요거는 오답 처리됩니다. 오답 처리. 왜 오답 처리되냐면 역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채점자와 수험자 사이의 사전 결탁이 내가 연필로 답안지를 할 테니까 너는 볼펜으로 그 위에 다시 써가지고 내 답안지를 채점해줘 라고 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쪽에 어떤 그 부정행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필 자국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연필류로 답을 하지 말아라. 따라서 연필은 쓰지 말고 연습란에 연습을 하고 별도의 연습장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시험지 하단에 연습란이 있어요. 연습을 하고 그걸 옮겨 적는 그런 정도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 사전에 연습이 되어져야지 바람직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따라서 계산이 생략되지 않도록 가급적 모두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겠죠? 네.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계산 문제는 최종 결과, 과정 말고요. 과정이 아닙니다. 최종 결과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종 결과. 거기에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어떻게 하죠? 둘째 자리까지 구하면 돼요. 결과에서 요즘은 이제 계산기가 과정에 어떤 숫자, 소수점까지 다 대입을 해주니까 결과에서 반올림하면 되죠. 결과에서. 근데 과정에서 반올림할 경우도 생기죠. 그 무한소수 같은 게 생기면 과정에서 반올림할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식하고 과정하고 답이 다 맞으면 괜찮아요. 식하고 답이 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과정은 반올림했는데 결과가 반올림하지 않은 값으로 적었다. 이렇게 되면은 식하고 답이 틀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식이 반올림되면 결과도 반올림된 값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답안지에 적어진 것 그대로 정확하게 계산 과정이 맞고 답이 맞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결과에서 반드시 어떻게 해라? 두째 자리까지 올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 문제에서 개별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라. 이렇게 하면 그때는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개별 문제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그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의 특수한 성격이 있어요. 이건 소수점으로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전선의 규격을 선정하는 거죠. 전선의 규격. 전선의 규격이 소수점이 있나요? 규격. 이런 것을 선정을 할 때는 소수점이 적용되지 않아요. 답에서는 규격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특수한 성격이나 또는 특수한 어떤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 우리 규격 선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수로 표기해야 되는 것들이 되겠죠. 그런 문제도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그걸로 답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반올림한 값이 0이 되는 경우는 그 0은 안 써도 돼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17.10이라고 답이 나왔다면 그냥 이거는 어떻게 해도 된다? 굳이 17.10 안 쓰고 17.1까지만 써도 된다는 거죠. 첫 유효 숫자까지 기재하는 거예요. 기재. 이해되겠죠? 그렇게 해서 기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유효 숫자까지 기재하되 반올림하여서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답에 단위가 없으면 오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단위를 써야 됩니다. 단위. 암페어냐, 밀리암페어냐, 볼트냐, 킬로볼트냐 이런 것들을 꼭 적어줘야 되죠. 그런데 문제의 단위가 주어졌으면 문제 요구사항 중에 몇 볼트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위를 생략해도 문제 삼지는 않겠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어떻게 해라? 단위가 적혀져야 된다는 거죠. 단위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 오답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요구하는 가지수, 항수가 있습니다. 5가지 써라, 3가지 써라,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5가지 쓰라 그러면 몇 가지 써야 돼요? 5가지를 써야 돼요. 그런데 5가지 써라고 했는데 나는 많이 알아가지고 10가지를 썼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는 적은 순서,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만 채점해요. 적은 순서로 5번째까지만 채점하고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해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답란의 기재순으로 요구하는 가지수 항수만 채점하고 그 외에는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을 적을 때 말이죠. 중요한 얘기예요. 답을 적을 때 한 항에 여러 가지가 기재되더라도 한 가지로 본다는 얘기예요. 한 항에 여러 가지가 기재되더라도 한 가지로 보고 그 중에 정답과 오답이 함께 있으면 이거 5점짜리 문제니까 3점만 안 될까요? 2점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냥 오답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내용하고 다음에 틀린 내용하고 섞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설프게 답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디서 들은 것 같은 얘기로 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것만 적어줘야 되겠죠. 잘 적는다고 오답까지 같이 적어버리면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한 가지 잘못 적은 걸로 인해 가지고 점수가 0점 처리될 수도 있다. 잘 기억하겠죠? 그래서 정답과 오답을 섞어 적지 않도록 하고 여러 가지를 기재하더라도 한 가지로 본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비슷하게 바꿔 적어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은 뭐 무슨 구비 조건을 써라 그러는데 내구성이 좋을 것, 튼튼할 것 같은 내용이죠. 깨지지 말 것,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그런데 쓸 게 없으니까 내구성이 좋을 것, 튼튼할 것, 뭐 이렇게 2가지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2가지로 다 채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예요? 그냥 내구성이 좋을 것 한 가지로만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답을 하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문제에서 소문제로 파생된 문제나 한 문제에서 소문제 주 문제가 1번 문제가 있고 1번 문제 1, 2, 3 이렇게 소문제로 파생되는 거죠. 그런 경우나 또 몇 가지를 요구하는 문제는 대부분 부분 점수 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부분 점수 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요거까지가 일반적으로 답안지 작성하는 유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요. 답안지 작성할 때 요 정도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요, 시험 볼 때마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 내용이 아니라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따라서 시험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내용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든 바뀔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수험자 유의사항의 미준수. 나는 이렇게 해서 안 지켰어. 미준수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채점이 안 된다면 그것은 수험자 책임이다. 이것도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험자 유의사항을 시험 볼 때에 여러분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소수 처리 어떻게 할 것인지, 수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2줄 긋고라고 하는 말을 요거를 갖다가 한 줄 긋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변경되었는지. 자, 연필류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연필류 써도 되는지 안 돼도 되는지. 또 2가지 색을 혼용했을 때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매번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켜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바로 뭘 해야 되느냐? 수험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봐라.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머릿속에 잘 정리하고 답안지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적용해줘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까지가 수험자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목차에 다 나와 있어요. 핵심 포인트, 핵심에 대한 정리, 이 부분은 전부 어디 있어요? 목차에 있어요. 공부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차다. 목차를 알고 있으면 공부는 일단은 다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차에 보면은요, 1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재인데요. 부하관계 용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뭐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수용률. 맞습니까? 다음에 뭐가 있죠? 부등률.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부하율. 이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변압기 용량 계산하죠. 변압기 용량 계산하잖아요. 변압기 용량 계산할 때 수용률도 적용해보고 부등률도 적용해보고 하죠. 부등률에 대한 정의를 쓰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의미 또는 거기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이 부등률이 클 때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나요?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차를 보면은요, 그 목차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하관계 용어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던가, 수용률이란 무엇인가, 부등률이란 무엇인가, 부하율이란 무엇인가 생각이 나겠죠. 그걸 정리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큰 목차를 세워놓고 큰 목차 다음에 소목차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중목차 생기고 소목차 생기고 소소목차 생기고 하겠죠. 목차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뭐죠?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변압기 이론에는 말 그대로 변압기에 대한 어떤 원리가 있겠죠. 구조가 있겠죠. 특징이 있겠죠. 종류가 있겠죠. 그리고 병렬 운전도 있겠죠.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특수 변압기도 있겠죠. 특수 변압기 있잖아요. 단권 변압기 같은 것들. 이런 내용들이 변압기에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요거는 어디서 배웠다? 필기. 전기기기 시간에 배웠던 거구나.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차가 있다. 그 목차를 채워나가는 거죠. 내가 공부해야 될 게 원리를 알고 구조를 알고 특징을 알고 종류를 알고 결선을 알고, 여기 또 빠진 내용도 있죠. 병렬 운전 전에 Y델타 결선 같은 그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한 특징도 있겠죠. 많아요. 특수 변압기 들어가 보면은 또 뭐가 나와요. 나중에 또 배웁니다만은 여기에는 이제 변류기도 있겠고요. CT, 계기용 변압기죠.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게 다 나와요. 그 목차를 보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조명 설계 나왔다. 그러면 조명 설계에서는 포괄적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흔히들 알고 있는 300왕법. 즉, 다시 말해서 이거죠. 기억나나요? 여러분들이 풍대라고 하는 거. 이런 건데, 사실 이거를 배우려고 하면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용어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조도, 광도, 휘도, 광속발산도, 이런 얘기 알죠? 그런 것들의 개념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 조명 설계. 조명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조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법선조도, 수평면조도, 수직면조도 나오죠.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조도, 종류, 휘도, 광속발산도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목차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완성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 박스를 치세요. A4 용지가 있으면 박스를 치세요. 그리고 이렇게 줄을 쳐가지고 여기다가 뭘 만드냐면 첫 번째,
목적을 만들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변압기. 세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조명. 그러면 부하 관계 용어에서 또 목차가 생기겠죠. 이때는 목차가 이렇게 생기면 여기다 또 여러 가지 칸이 나눠지겠죠. 자꾸 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부하 관계 용어에서 수용률에 관한 내용, 여기는 부등률에 관한 내용, 여기는 부하율에 관한 내용, 뭐 변압기는 여기는 이론에 관한 내용, 여기는 결선에 관한 내용, 여기는 특수변압기에 관한 내용, 조명에 대해서는 조도에 관한 내용, 다음에 여기는 뭐 등수에 관한 내용, 여기는 뭐 설계, 뭐 이런 어떤 뭐 관한 내용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용률에 갔을 때는 다시 수용률에 어떻게 되겠죠? 수용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 가지가 수용률에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수용률에서 나오는 내용도 역시 다시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수용률에 대한 정의. 네? 수용률에 대한 정의를 적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정의를 적어볼 수가 있겠죠. 자, 수용률에 대한 정의가 있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식이 있고, 뭐 내용이 나오겠죠. 자, 이게 무슨 방법이죠? 딥마인드라는 거예요. 딥마인드. 생각을 갖다가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이 어떤 게 있느냐? 이걸 가지고 관연도 문제 보는 거죠. 자,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공부에 대한 패턴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이죠. 목차를 알아야 이걸 써나갈 수가 있겠죠. 목차가 없으면 써나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를 들면은 쭉 여기서 보면 역률 개선 있고 예비전원 설비 불평률 배선 설계 고조판과 전력 양계 쭉 나오는데 전력 퓨즈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력 퓨즈에 대한 종류 뭐 이런 거 나가는 거는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목차를 완성하는 겁니다. 목차의 완성.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의 이해. 내용을 갖다가 암기만 하지 말고 그걸 갖다 어떻게 하라? 이해를 해봐라. 그러면 공부의 목표가 생겨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알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때에 이 부분은 나는 참 안 돼. 이 부분은 난 정말 안 돼. 이 부분은 내가 진짜 잘 안 되네. 이거 내가 좀 공부를 해야겠네. 이런 체크,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부하율인데 부하율의 의미를 난 정말 모르겠네. 부하율의 의미를 요걸 질문해야지. 그리고 해결해서 답을 달아놓고 이런 거예요. 내가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 구분하는 거죠. 야, 나는 말이지 이거 부등률, 부하율, 수용률 이건 뭐 너무 쉬워. 자, 2단계에서는 다 끝났어. 내가 모르는 거는 이런 부분이고 이거 아는 것들이야. 더 이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볼 필요 없어. 등수도 볼 필요 없고 설계도 할 필요 없어. 난 이미 다 알아. 단 모르는 것은 뭐다? 이거다. 모르는 것. 이게 뭔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겠죠. 예를 들면 2등 곱하기 2배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알고 모르고를 찾아내야 돼요. 목차를 가지고 하나하나 단계를 만들어가면서 강의 순서가 목차대로 강의를 하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A4 용지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갖다 쭉 정리를 해서 적어 나가야 돼요. 한 가지 한 가지.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인덱싱이 되면은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고 다니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지하철 타고 다닐 때 그냥 의미 없이 가면 안 되잖아요. 운전하니까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운전하지 마세요. 그때는 공부할 때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뉴스 보고 하는 시간에, 드라마 보고 하는 시간에 뭐 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마인딩 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깊게 깊게 들어가면서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채우면 이건 뭐죠? 자신만의 서브노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 모르고 있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되죠? 구분이 다 되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목차를 정리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목차 정리. 목차를 보면 고장 해석까지 쭉 있고 수변 연설기 시퀀스 여기 커다랗게 되어 있죠. 시퀀스도 들어가 보면 이제 예를 들면은 시퀀스까지 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시퀀스다. 시퀀스인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무접점 시퀀스가 있다. 나누면 또 뭐가 있어요? 유접점 시퀀스가 있다. 여기는 또 무접점 시퀀스로 들어가 보면 또 뭐가 있죠? 로직이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다이오드가 있다. 다이오드와 TR 이용하는 게 있다. 다음에 무접점, 유접점 변환이 있다는 거죠. 어떤 복잡한 회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눠놓고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그때에 이 부분은 내가 안 되지고 이 부분은 내가 충분히 알고 있고 자 이런 부분은 내가 아직 모르니까 잘 정리해서 기억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 공부를 쉽게 하는 방법은 공부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방법이 제일 쉽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완성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하게 되면 즉 목표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면 이러한 표를 채워가는 거에 재밌어져요. 알게 되는 거 모르게 되는 거 체크하게 되면서 점점점 재밌어져요. 공부에 흥미가 생긴다는 거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렇게 하면 공부가 쉬운데 이걸 갖다가 막연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뭘 봐야 되는가? 목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차에 대한 중요성. 이 목차는 자신만의 목차가 돼야 됩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목차가 아니라 스스로 목차를 세우세요. 목차를 만들고 스스로 그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해되겠죠? 요게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내용들이 될 겁니다. 지금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은 답을 적어가고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복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복습할 때 보면 강의를 듣고 지금처럼 이제 이러한 부하율에 대한 식을 또 부등률에 대한 식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듣고 이해를 했거든요. 듣고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도 복습하라고 그러니까 요 문제 똑같이 풀고 있어요. 강의 들은 내용 똑같이 연습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복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통 공부할 때 보면 어떻게 공부하냐면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식이니까 부하율의 식은 이거구나.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이구나. 곱하기 100을 해주는 게 이게 부하율이구나. 그리고 부하율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니까 요거구나. 요게 이제 부하율에 대한 의미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이 답안지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답안지는 어떻게 돼야 되죠?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포스트잇 붙이면 돼요. 포스트잇. 포스트잇으로 이걸 가려버리는 겁니다. 포스트잇으로 가려버리면 지워지잖아요.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포스트잇을 가려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답을 쓰는 거예요. 아, 부하율이 적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하율의 식은 어떻게 되는지, 부하율. 그러면 안 보이죠? 가려놨으니까. 부하율이 어떻게 될까? 아, 나는 이렇게 배웠어. 부하율의 의미가 그러면 이건 뭐야? 평균 전력을 최대 전력으로 나누는구나. 자, 이게 율이니까 곱하기 100까지 해줘야 퍼센트가 되는구나. 요게 식이래. 그럼 의미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답을 보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답을 써나가는 연습을 해주는 게 공부의 방법이죠. 공부 방법이 잘못되면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드시 배웠으면 배운 것을 똑같이 흉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운 대로 흉내내지 말고 새로운 문제 또는 문제 답이 없는 상태의 문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답을 찾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흔히들 하는 방법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요게 100이 어디서 나왔지? 요게 3이 어디서 나왔지? 이걸 찾잖아요. 그러니까 100이 어디서 나왔냐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게 100이구나. 3은 요게 3이네. 이런 식이죠. 그래서 100은 여기서 나왔고 3은 여기서 나왔고 그러면 요거니까 이해가 된 거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균 전력을 구하는 거니까 1공장에 대한 평균 전력이니까 1공장이 여기 있구나. 그럼 1공장 그래프는 이거를 봐야겠네. 그러면 평균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평균 전력. 여러분도 알잖아요. 평균 전력. 이거는 전력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력량이라고 하는 게 뭘까?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야? 시간을 곱해주는 거구나. 그러면 이게 전력에다 시간을 곱하고 전력에다 시간을 곱하고 전력에다 시간을 곱하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100에 3이 되고 150에 3이 되고 다음에 이건 뭐예요? 200에 3이 되는 게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200에 3이 되는 게 3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전력량을 구하고 평균 전력이니까 하루 24시간이니까 시간 24로 나눠줘서 평균 전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얘는 어디서 나왔지? 이 24는 무엇일까? 여기 300은 무엇을 의미하지? 이렇게 찾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배운 대로 그대로 문제에다가 적용해 나가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죠. 이 부분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다음에 그 들은 내용이 이해가 됐잖아요. 그럼 그 이해된 내용을 가지고 복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습을 할 때 똑같이 흉내내지 말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해결이 되면 벌써 자기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걸 잊어먹지 않도록 잘 정리만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왜?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럼 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왜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질문하는 거죠. 질문해서 뭐 하면 돼요?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많이 해야 되느냐? 바로 이거죠.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질문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질문 많이 하는 거. 질문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질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왜에 대한 질문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질문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장 쉬운 게 카카오톡.
카카오톡으로 질문할 때는 어떻게 했죠? 사진 찍으면 돼요. 사진. 사진 찍어 올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할 수 있죠? 자, 사진 찍어 올리면 바로 사진으로 답변해줘요. 질문. 우리는 뭘 많이 해야 된다? 질문을 많이 해줘야지만이 합격하는데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가 되겠죠? 자, 목차를 만들고 목차를 채워나가면서 공부를 하되 공부한 내용을 복습할 때는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해라. 풀어준 것 똑같이 흉내내지 말고 책에 나와 있는 답의 의미를 찾지 말고 스스로 답안지를 작성해 나가라. 그래야 자기 자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차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이걸 구분할 수가 있겠고 이건 내가 더 공부해야 되는 거, 이런 걸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차, 시퀀스라고 뭉뚱그려 놨지만 시퀀스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눠지죠. 수변전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눠지죠. 나누어지는 목차를 만드세요. 수변전 설계는 표준 교선도 필요하고 수변전 기기들 종류들 많이 나오죠. 수변전 종류들 예를 들면은 차단기만 해도 차단기에 관련된 내용이 많죠. 전격 전압도 있고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차단기 용량도 있고 차단기 용어도 있고 전격 차단 전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목차를 만들고 거기에서 소목차를 만들고 소소목차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고 하면 공부하는데 아주 쉽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공부했는지가 만들어지죠. 매일매일 공부할 때에 그것을 만들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내가 오늘은 이 책에서 강의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배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정리하면 여러분들 쉽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차를 딱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 이 목차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뭘 아는지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다 나타나요. 꼭 손으로 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워드 프로세서 잘하면 워드 프로세서로 해도 되는 거고, 휴대폰에 모바일 앱 같은 걸 써서 하면 모바일 앱 같은 걸 써서 해도 되는 거고, 마인드 앱 같은 거 많죠? 마인드 앱을 이용해가지고 마인드 앱을 적용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툴을 뭘 쓰든지 간에 그건 관계없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툴을 써서 나만 기억할 수 있게끔. 다른 사람 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만 기억할 수 있고 내 거를 만드는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개념만 적용하게 되면 공부는 쉽고 편안하고 빠르게 갈 수가 있다. 이해 안 되면 질문하고 해결하고 이러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잘 정리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정리하세요.